서울 한복판 진화그룹 본사 빌딩은 밤에도 거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탐욕과 야망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권도윤은 최고층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분석과 압도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28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진화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능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 탁월한 협상 기술, 그리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는 그를 순식간에 정점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적들도 그만큼 많았다. 특히 그의 이복형 권도진은 끊임없이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오늘 밤 도윤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도진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자금과 불법 계약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 증거는 도진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진화그룹을 둘째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는 서류가 담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도윤이 탄 검은색 세단은 어둠을 뚫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비밀리에 진행될 증거, 인멸 작전의 현장이었다. 운전사는 그에게 충성하는 오랜 경호팀장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듯 보였다. 그때였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팀장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형편없이 찌그러졌고 도윤의 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앞으로 튕겨나갔다.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서류 조각들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의 모든 노력이자 미래였다. 한편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 서은아의 삶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5살 난 아들 민준과 함께 낡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숙하고 영리했다. 그는 엄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늘 그녀를 위로하려 노력했다. 은하의 유일한 수입원은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버는 돈으로는 겨우 생활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녀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투정을 하며 잠들지 못했다. 은하는 그를 달래기 위해 차를 몰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를 사주기 위해서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길은 한산했다. 편의점을 다녀오는 길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그녀는 빛에 번쩍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차를 멈추고 다가갔을 때 그녀는 처참하게 부서진 검은색 세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LAU에 신고하려 했지만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다. 아줌마,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아니야, 민준아, 괜찮을 거야.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다. 이 남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한 은하는 남자를 간신히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남은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깨끗해진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한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의 은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신분증도 찾을 수 없었다. 핸드폰은 부서져 있었고 지갑 또한 없었다. 남자는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보였다. 밤새도록 열에 시달리던 남자는 다음 날 아침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깊고 검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기억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은하는 그의 옆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름이라도 기억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텅 빈 눈을 보며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실타래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한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 사람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그날 아침 권도윤은 자신의 텅 빈 머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눈앞에는 낯선 여자의 낡은 집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 탁자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그 위에서 밝게 빛나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질적이었다. 기억은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통증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괜찮아요. 은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머리가 많이 아파 보였어요. 도윤은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찻잔이 손끝에 닿자 잊고 있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온화하고 강인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깊은 눈은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을 담고 있었다. 저기 병원에는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강한 확신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병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느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은하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상반되는 기억상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형편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남자를 경찰에 넘겨도 그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결국 그녀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때 민준이 침실 문을 빼꼼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저 아저씨 아직 안 갔어. 민준은 잠이 덜 깬 눈으로 도윤을 쳐다보았다. 도윤은 자신을 향한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은하는 민준을 보고서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한 듯 도윤을 향해 말했다. 이보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돌봐줄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하죠. 도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계약근은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 단어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신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좋아요. 대신 당신은 우리 집에서 민준이 보모가 되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내 서점에서 일도 좀 도와주고요. 당신의 숙식비는 그걸로 치는 거죠. 어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이 여자의 삶 속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권도윤 진화그룹의 총수는 하루아침에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작은 집에서 보모와 가정부가 되었다. 처음 며칠은 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그에게 설거지와 청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냄비에 눌어붙은 밥을 긁어내려 애썼고 걸레를 짜는 방법조차 몰랐다. 그의 가장 큰 과제는 민준이었다. 그는 아이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를 낯설어 했지만 이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도윤의 몸에 배어있는 냉철하고 정교한 움직임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 민준은 블록 쌓기를 하다가 무너뜨리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당황했다. 그는 아이의 눈물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너진 블록들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단단하고 빈틈없는 구조로. 그러자 민준은 울음을 그치고 그의 손놀림을 쳐다보았다. 와, 아저씨 되게 잘한다. 아이의 말에 도윤은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다. 민준은 그 이후로 도윤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는 도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도윤은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마치 기밀 문서를 분석하듯 몰입했고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는 경제면에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두뇌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듯했다. 은하는 그런 도윤을 보며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그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반듯한 자세로 앉았고 말은 간결하고 핵심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계 자국은 값비싼 물건을 착용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어느 날 은하는 도윤에게 서점일을 돕게 했다. 도윤은 책의 배열을 보고서 단번에 재고 흐름과 판매 동향을 분석해냈다. 이쪽 장르의 책들을 좀 더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들은 다음 달에 신간이 나오니까 미리 주문을 넣어두고요. 그의 말에 은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치 유능한 컨설턴트처럼 서점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었다. 당신 정말 기억을 잃은 거 맞아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은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캐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그의 존재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잠을 설치던 민주는 이제 도윤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은하 자신도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이 작은 평화가 곧 깨질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어지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진화그룹의 총수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도재는 그의 자리를 대신하며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작은 마을의 밤은 고요했다. 도윤은 마당의 흔들의자에 앉아 민준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있었다. 민준은 작은 손가락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가리키며 쉼없이 제잘거렸다. 아저씨, 저 별은 북두칠성이고 저건 오리온자릴의 엄마가 알려줬어. 도윤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텅 빈 머릿속에도 별자리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민주는 도윤에게서 왠지 모르게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비록 이 아저씨는 웃는 법도 장난치는 법도 잘 몰랐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도윤은 민준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의 천이 그의 손을 타고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었다. 아저씨는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순수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 엄마가 그랬어. 기억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꼭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민준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위로에 도윤의 마음은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도윤의 방으로 걸어와 그의 옆에 누웠다. 도윤은 잠든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왜 이 아이에게 이토록 끌리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한 여자의 희미한 미소와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들은 그의 기억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흔적들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서점으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사진첩 시든 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금속 펜던트. 그녀는 펜던트를 집어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녀가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한 남자 권도윤. 그는 부유하고 명석했지만 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그녀에게 꿈처럼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는 홀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을 낳은 후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봉인하고 아들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이 펜던트는 그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때 민준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 저거 뭐야? 민준은 펜던트를 가리켰다. 은하는 얼른 상자를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아. 그냥 오래된 물건이야.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민준은 상자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은하와 그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도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흐릿하게 우리 영원히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빠야?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은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민준은 도윤의 방으로 달려가 사진을 건넸다. 아저씨 봐,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야. 아저씨는 아빠야.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사진 속에 자신은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은하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자신은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눈빛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이 눈빛은 지금의 자신에게는 없는 감정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야, 나 돌아왔어.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사진 속의 기억과 현재의 공허함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사진을 움켜쥔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도윤 애씨 괜찮아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본명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은하. 도윤의 입에서 잊고 있었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군요. 은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민준이 아빠예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빌딩 냉철한 회의,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던 누군가의 그림자.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쿠온 도윤 진화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민준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쿵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아이의 보모로 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은하는 그의 반응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이 모든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그가 민준을 외면할까봐, 다시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사진 속의 자신은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놓쳤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말해주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당신은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나를, 민준을 원치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은하.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했고, 아들에게 미안했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에게 미안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 집 밖에서 수상한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안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두 남자가 집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권도진이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권도윤의 사고를 완벽히 마무리 짓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던 것이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을 정확하게 읽어냈다. 은하 민준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요. 당장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긴급하고 단호했다. 은하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협적인 분위기에 순종적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도윤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들을 피해야 해요. 그들은 나를 쫓고 있어요. 도윤은 그녀를 재촉했다. 은하는 민준을 데리고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도윤은 낡은 창고에서 쇠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의 몸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은하와 민준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절대로 그들을 잃을 수 없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본능과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불쌍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화그룹의 총수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의 고요한 밤은 낯선 검은색 차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몸을 낮춰 창문 너머로 그들을 살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들이 단순한 동네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도진이 보낸 암살자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도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은하 민준이 데리고 창고 뒤 숲으로 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무조건 달려요.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은하를 재촉했다. 은하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 씨, 그럼 당신은요? 난 괜찮아요. 곧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듯한 단호한 표정이었다.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를 믿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두 남자는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은 권도진의 신복인 박 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그가 고용한 전문 해결사였다. 그들은 권도윤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곳까지 추적해 온 것이었다. 박 이사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도망쳤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죽었거나. 해결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샅샅이 뒤져. 도윤은 집 뒤편에서 그들의 대화를 숨죽이고 들었다. 그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낡은 쇠막대기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다. 찾았다. 해결사가 소리쳤다. 그는 침실에서 핏자국이 묻은 붕대를 발견했다. 그놈이 여기 있었군.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때였다.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해결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윤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쇠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해결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박 이사는 놀라 권총을 빼들었지만 도윤의 움직임은 이미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총을 피했고 쇠막대기로 박 이사의 손목을 내리쳤다. 박 이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도윤은 떨어진 총을 발로 차 멀리 던져버렸다. 권도진은 내게 뭐라고 약속했지? 도윤은 박 이사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내가 어떻게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나? 박 이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도윤의 눈빛이 예전에 그 냉철하고 무자비했던 총재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권도진이 너희를 보냈다는 것은 알고 있어. 도윤은 박 이사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말해, 권도진의 모든 계획을. 아니면 여기서 죽는 거다. 박 이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윤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결국 굴복했다. 그는 권도진이 도윤의 사고를 조작했고 그의 사망 소식을 퍼뜨려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도윤이 살아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대가로 진화그룹의 지분 일부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가 도망치는 와중에 몰래 112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도윤은 박 이사를 묶어놓은 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와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도윤은 약속대로 은하와 민준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은하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이 잘못될까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숲속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다. 도윤은 자신의 계획을 은에게 털어놓았다. 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권도진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예요. 그게 당신과 민준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은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냥 우리 셋이 조용히 살 수는 없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권도진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은하는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은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기다려줘요, 은하.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신과 민준이의 곁을 평생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숲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위해 다시 진화그룹의 총수가 되어야 했다. 그는 냉혹한 복수자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진화그룹의 총수가 아닌 가장으로서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로 향하는 낡은 시외버스 안도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도시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기억을 잃은 채 가족을 잃어버릴 뻔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권도진에 대한 분노 자신을 지켜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민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되짚어 보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삶. 진화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만났던 은하. 그녀는 그의 삶에 유일하게 따스한 빛을 비추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압박 때문에 그녀를 놓쳤다. 그 후로 그는 다시 냉혈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준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도윤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버스는 서울 시내로 진입했다. 화려한 빌딩 숲과 수많은 자동차들의 행렬은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린 후 곧바로 진화그룹의 전직 비서였던 김민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민수는 도윤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도윤의 연락에 반신반의했지만 도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살아있음을 직감했다. 총재님, 살아계셨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모두들 총재님이 돌아가셨다고. 권도진 이사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날 도울 사람만 필요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권도진에게는.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민수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그를 도왔다. 그는 도윤에게 지난 몇 주간 진화그룹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보고했다. 도진은 도윤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도윤의 신복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주요 요직을 채웠다. 회사의 자산은 권도진의 개인적인 사업에 유용되고 있었고 진화그룹은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었다. 도윤은 민수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 기억을 잃었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돌아왔지. 중요한 건 권도진의 비리 증거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증거는 이미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도진 이사가 사고 현장에서 모든 서류를 불태웠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내가 직접 서류들을 챙겼고 그것들을 숨겨두었어. 도윤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사고 직전 서류들을 복사해 또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보험이자 권도진에게 완벽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밤 도윤은 민수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듣는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차갑고 무자비하고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았다는 이야기. 그는 은하와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과연 그가 맞았을까? 그가 정말 은하와 민준이를 버렸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야, 권도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딱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있어.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가장 취약한 사람이지. 권도진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서가 한 명 있었어. 그 비서가 모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기록을 관리했을 거야. 그녀의 이름은 김하나. 도윤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름이 떠올랐다. 민수는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권도진 이사의 비서가 김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총재님도 여러 번 영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충성심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허상일 뿐이야.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 김하나의 약점은 아마도 그녀가 권도진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일 거야. 도윤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는 민수에게 김하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취미,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까지. 며칠 후 도윤은 민수로부터 김하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권도진은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었다. 도윤은 김하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권도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에 충성했던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은 김하나가 퇴근 후 혼자서 병원에 가는 길에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총재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내 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권도진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너는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될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이사님은 제 어머니를... 김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 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은 비자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네가 그를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조사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어머니도 너의 삶도. 도윤은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 그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권도진이 자신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었다. 내가 도와줄게. 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너의 모든 죄를 덮어줄게. 그리고 너의 새로운 삶을 보장해줄게. 하지만 그 대가로 권도진의 모든 불법 증거를 내게 넘겨. 도윤은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김하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권도진에게 계속 충성하다가 함께 몰락하거나 도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도윤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총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 마. 내가 약속할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진화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권도윤의 복귀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폭풍처럼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김한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다. 권도진이 진화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비윤리적인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심지어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까지 이어져 있었다. 도윤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의 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모든 증거는 권도진을 법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고 동시에 진화그룹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권도진 이사는 물론이고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민수가 자료를 보며 감탄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권도진이 가장 경계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해. 그리고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만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도진은 오만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도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이 사실은 도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가짜 사망을 이용해 권도진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수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짜 사망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언론에 흘려 권도진이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편 권도진은 진화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아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도윤이 사라진 후 진화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고 그가 추진하던 모든 계획들을 마음껏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을 찾아 나섰던 용병들로부터 권도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고 현장에 남은 핏자국과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은 흔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박 이사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놈들 완전히 처리했나? 도진은 콧노래를 부르며 물었다. 박 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이사님, 경찰이 출동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남자도 이미 도망쳤거나 죽었을 겁니다. 박 이사는 도윤에게 굴복했던 사실을 숨겼다. 그는 도윤의 복귀가 두려웠고 동시에 도진의 몰락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 애원했고 도윤은 그가 진실을 말하는 조건으로 그를 살려주었다. 도진은 박 이사의 보고에 만족한 듯 웃었다. 좋아, 이제 진화그룹은 완벽하게 내 거야. 그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거야. 그때 그의 비서실로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다. 권 이사님, 권도윤 전 총재님의 새로운 사망 증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도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소리야? 권도윤은 이미 죽었어. 더 이상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권도윤 전 총재님의 유품이라며 그의 개인 소지품들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는 전 총재님의 지문이 찍힌 개인 비자금 통장도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진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개인 비자금 통장. 그는 도윤이 죽기 전 자신 몰래 다른 비자금 통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윤이 혹시 살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도윤의 세력들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함정일 것이다. 도진은 속으로 결심했다. 이 기회를 역이용해 도윤의 남은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한편 은하는 민준과 함께 도윤이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도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함께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과 민준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민준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도윤의 회사 동료였던 김하나를 만났다. 김하나는 은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은하는 그녀가 도윤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은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하나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권도윤 총재님을 아시나요? 김하나는 깜짝 놀라 은하를 쳐다보았다. 네, 갑자기 그분은 왜? 그녀는 도윤의 지시로 이 일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은하는 김하나의 긴장한 표정에서 도윤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그분과 아는 사이입니다. 지금 그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하나는 은하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도윤이 왜 그토록 이 여자와 아이를 지키려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은하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준 신뢰를 이 여자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 그날 밤 김하나는 권도진의 지시에 따라 한 회계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회계사는 권도진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권도진은 이 회계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하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도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도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김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은하에게 연락을 취했다. 은하 씨, 권 이사님이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 회계색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김하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무서웠다. 다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윤이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윤의 가족이었고 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은하는 김하나로부터 회계사의 위치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회계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도윤 씨,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이번에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용기는 한 아이의 엄마가 가진 가장 강인한 힘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도윤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냈고 권도진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렸다. 늦은 밤 은하가 회계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은하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권도진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도윤을 돕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그녀의 두려움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건물 옆에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뒤편으로 돌아갔다. 사무실 안 회계사 박성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권도진의 신복인 최 이사가 서 있었다. 최 이사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입술은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될 거야. 권도진 이사님이 자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셨으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님이 지시하신 일입니다.
박성훈은 절규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거야. 자네의 가족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봐줄 테니 안심하고 떠나게나. 최 이사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다. 그는 박성훈의 나약함을 이용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때 사무실 창문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최 이사와 박성훈은 깜짝 놀라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깨진 창문 틈으로 은하가 재빠르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최 이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대체 그는 은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웃기는군. 이사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손써 두셨을 텐데. 그는 은하를 비웃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은하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지금 당신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어요. 이 녹음기는 권도윤 총재님께 전달될 겁니다. 그분이 이 녹음기를 공개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권도진도 끝장날 겁니다. 그녀는 김하나로부터 녹음기를 받는 순간 이것이 도윤을 도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변했다. 그는 은하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그 녹음기 당장 내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손떼, 그리고 그 녹음기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경직된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는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총재님, 도윤은 최 이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네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다니. 권도진은 너를 버릴 거야. 이제 더 이상 너는 쓸모가 없어.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최 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윤의 경호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아놓은 뒤였다. 도윤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최 이사와 박성훈을 체포하게 했다. 박성훈은 도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도윤의 도움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난 후 사무실에는 도윤과 은하 그리고 민수만이 남았다. 도윤은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은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은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한 무기야.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은하의 용기는 그의 모든 계획에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도윤은 은하와 민준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권도진의 모든 불법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수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권도진의 비리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화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도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권도진 이사님, 권도윤 전 총재님의 사망은
조작된 것입니까? 이사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기셔미랴, 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권도윤은 이미 죽었어. 그의 사망 증거가 나왔다고. 그때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권도윤의 영상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도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 돌아온 이유와 진화그룹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도윤의 영상이 가짜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윤의 영상은 권도진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계약서, 그리고 최 이사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을 폭로했다. 영상의 마지막 도윤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권도진 이사는 저의 가족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는 권도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도진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권도윤, 네가 돌아왔다고. 그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진화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권도윤 전 총재의 생존 소식과 함께 권도진 이사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진화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권도진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기자들과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권도윤, 이 자식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토록 믿었던 권력과 돈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권도진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왜 너의 그림자로 살아야만 했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은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야. 욕심과 오만함이 형을 파멸로 이끌었지.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야. 정의 웃기는 소리.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오직 강자와 약자만 있을 뿐이야. 도진은 절규했다. 네가 총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네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도진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권도진을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남은 것은 연민과 함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이었다. 그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조금 더 진심으로 도진을 대했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권도진과 그의 측근들을 모두 체포했다. 진화그룹은 일시적으로 모든 경영활동이 중단되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도윤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해야만 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진화그룹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권도진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도윤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협상 기술로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원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은하와 민준. 그들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들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은하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TV에서 아저씨 나왔어. 아저씨가 진짜 총재님이래. 민준은 도윤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녹였다. 도윤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응, 민준아. 아저씨는 사실 내 아빠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짜 그럼 아빠가 맞았어. 아이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아. 이분이 내 친아빠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다시 쳐다보았다. 와, 그럼 나 이제 아빠 생긴 거야. 아이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도윤은 민준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응, 아빠가 많이 늦었지. 이제 아빠가 너랑 엄마를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도윤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도윤은 그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은하와 민준이라는 가족을 만난 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은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과거의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그녀와 민준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은하야. 도윤은 민준을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리고 민준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어서 고마워요.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다. 은하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와 민준이가 나의 가족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평생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은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은하와 민준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웃었다. 도윤은 그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화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진화그룹은 권도진의 몰락 이후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권도윤은 총수자리에 복귀하여 회사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권도진의 측근들을 해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의 복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권도진의 비리로 인해 추락한 그룹의 이미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도윤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진화그룹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저는 저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신뢰입니다. 저는 진화그룹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도윤의 진심이 담긴 연설은 언론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진솔함과 용기는 진화그룹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윤은 회사 경영에 복귀하면서도 은하와 민준에게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은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삶은 바쁘고 고단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권도진의 잔당들은 여전히 도윤을 노리고 있었다. 권도진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신복들은 도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은하와 민준을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민준이 다니는 유치원에 접근했고 민준의 등하교기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은하의 경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의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냉정해졌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민준의 손을 잡고 달아나려 했다. 은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민준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를 쫓아갔다. 남자는 민준을 안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은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달려온 도윤이 나타나 그 남자를 막아섰다. 도윤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남자는 민준을 인질로 잡고 위협했다. 권도윤, 네가 감히 우리 이사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도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들을 당장 놔줘. 내 아들을 건드리면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도윤의 눈빛에 겁을 먹고 민준을 놓아주었다. 민준은 두려움에 떨며 은하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윤에게 용서를 구했다. 살려주십시오, 총재님. 이 모든 것은 권도진 이사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도윤은 남자에게서 권도진의 잔당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냈다. 그는 남자를 경찰에 넘기고 은하와 민준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은하.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평생 지켜줄게요. 그날 밤 도윤은 민준을 침대에 눕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은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아빠, 나쁜 아저씨들이 또 올 거야. 아니, 민준아.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아빠가 다 해결했어. 이제 걱정 말고 푹 자. 도윤은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그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방을 나온 도윤은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요, 은하. 내 과거 때문에 당신과 민준이가 위험에 처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권도진의 잔당들을 모두 뿌리 뽑고 당신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다음 날 아침 경찰과 함께 권도진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도윤의 예상대로 권도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해결한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진화그룹의 총수이자 은하와 민준의 가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차가운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내려와 은하와 함께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민준의 훌륭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진화그룹의 역사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이야기. 권도진의 잔당들이 모두 체포된 후 권도윤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진화그룹의 경영권을 회복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은 더 이상 그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었다. 그는 은하와 민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화그룹의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후임으로 지명하고 모든 경영권을 그에게 이양했다. 그의 결정은 진화그룹의 직원들과 이사회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도윤은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총수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총재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힘들게 되찾은 자리인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수야,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정점에 서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진화그룹의 미래는 이제 너의 손에 달려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민수는 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총재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 그리고 신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은하와 민준과 함께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은하의 작은 서점을 다시 열었다. 서점의 간판은 은하수라고 쓰여 있었다. 도윤은 서점의 한켠에 작은 책상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민준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의 삶은 화려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민준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고 저녁에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었다. 도윤은 민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축구를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웃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민준에게 쏟아부었다. 은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도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서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도윤은 그녀를 도와 서점을 정리하거나 책을 추천해 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였다. 하지만 도윤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진화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은하와 결혼식을 올리고 민준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그날 도윤은 은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은하야,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완성된 것 같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은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요, 도윤 씨.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서로를 찾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결혼 후 도윤은 민준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정식으로 허락받았다. 민준은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도윤은 민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다름 아닌 권도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놀랐고, 그가 은하와 민준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은하를 찾아와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망쳐놨구나.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은하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도윤 씨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은하가 옳아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은하와 민준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 도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은하와 민준을 받아들였다. 에필로그.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윤과 은하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민준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도윤의 뒤를 이어 진화그룹을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도윤처럼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았다. 그는 도윤이 가르쳐준 신뢰와 정의의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은하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씨, 우리 민준이 벌써 이렇게 컸네요. 당신이 돌아와 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은하,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을 공허하게 살았을 거야.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줬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